안녕하세요. 네. 2019년 이제 서울시 구급 한국사 해설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요, 우리 시험 문제인가 좀 싶어요. 네. 고조선과 관계없는 것을 고르는 건데요. 진대법은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정도만 하시죠. 예. 2번. 보기에서 백제의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요. 육자평제와 16관 등제 및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이거는 그 3세기 고이왕 때죠. 정확하게는 뭐 260년인데요. 그 니은번에 있는 고구려의 평양성 공격은 이건 누가 누굴 공격한 거예요? 근초고왕이 고국 원왕을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유 고국 원왕이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은 사건은 371년이죠. 이게 서울시 문제랑 지방직 문제 모두 언급된 사건입니다. 그죠? 평양성 전투. 그 다음에 있을 일은 그 리을번이 더 먼저다. 그죠? 불교를 받아들여 통치 이념을 정비했다. 이게 지금 아예 이번 문제는 백제 발전 과정이라고 했으니까는 아주 제한적으로 백제 불교 수용은 침류왕 때 아닙니까? 우리는 뭐 정확하게 연도 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외우고 계세요? 아예 마라난타 384 그렇게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마라난타 384. 동진에서 마라난타가 왔죠. 384년. 그리고 이제 디귿번에 있는 지방에 22담로 설치했다. 이건 사실 뭐 연도를 밝히긴 좀 쉽지 않은데요. 확실한 것은 6세기 무령왕이라는 거죠. 물론 이 담로라는 말은요. 근초고왕 때도 나와요. 담로라는 말은 여기저기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 숫자를 정확하게 줘서 22담로라고 하면 6세기로 풀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이 2번이었고요. 네, 세 번째 문제. 밑줄 친 이 나라 그랬는데요. 천지가 개벽한 뒤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가 없고 또한 왕과 신하도 없었다. 거기 두 번째 문장에 아홉 추장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단지 아홉 추장이 그랬어요. 아홉 추장은 너무 쉽게 표현을 한 것이고 원래 그 원문에는 아홉의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구간. 그 징기스 칸 할 때 그 간이 있죠. 간. 이런 간자 아십니까? 간. 간. 근데 이걸 아홉 추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홉 추장 이야기가 나오면요. 가야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러면서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구간이 거기 점점점 다음에 보시면 아홉 추장과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늘을 보니까 뭐 하늘에서 뭐 내려왔대요. 거기에 보니 상자를 열어보니 그 중요한 말 황금색 알 6개 동그라미. 구간 또는 아홉 추장이 황금알 6개 발견했다고 하면 이건 100% 가야입니다. 근데 그 황금색 알 6개가 한참 지나 보니까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대요. 그러면서 끝에 보니까 얼굴은 한고조, 눈썹은 당뇨 임금 뭐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보시면 그달 보름에 마지, 그 중에 첫째를 왕 위에 추대했대요. 마지 동그라미. 마지의 이름이 수로입니다. 수로. 그가 곧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럼 이 나라는 어디겠어요? 사실 뭐 좁은 의미로 본다면 김수로 하면 금관가야일 텐데 이건 가야 전체에 대한 문제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불교 얘기가 나왔는데 응? 바로 앞에 그 동진으로부터 불교 받아들인 얘기 앞에 있었잖아요. 순서 문제에서 그렇죠? 좀 그랬어요. 마라난타 384 저기 답이 예, 그래서 1번은 안 되죠. 1번은 백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정사함 동그라미. 그래서 이 백제 귀족회의를 정사함회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백제고. 3번에 화백제도는 신라죠. 예. 답이 4번입니다. 예. 덩이세 동그라미. 덩이세. 그래서 덩이세 철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화폐로도 사용을 하고 철이 많아서 수출도 했다는 나라가 바로 가야입니다.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예, 사실 이건 좀 조금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는 좀 서운한 그런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발해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일본의 주민은 당연히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번에 중앙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의 문화가 추가되었다. 다 옳은 말인데요. 3번에요. 당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는데 일단 끊어보세요. 그 앞에 말은 맞습니까?
그 앞에 말은 기출문장이에요. 근데 뒤에 말은 요번에 처음 붙은 말이에요. 당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했다. 당의 동그라미. 당나라와의 조공도와 영주도가 있죠. 조공도와 영주도. 신라는 신라도가 있고, 거란은 거란도가 있고, 일본은 일본도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개 길이 있는데 당나라는 2개나 되잖아요. 괜히 2개겠습니까?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신라 무역의 비중이 컸다가 아니라 대당 무역의 비중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라가 아니라 대당 무역의 비중이 가장 컸지만은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표현을 써요.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하였다.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하였다. 또 일본과 무역은 비교적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가장 크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본과의 무역은 활발합니다. 가장 큰 무역은 대당 무역이에요. 오늘 4번에 보시면은 발의 문왕대 주자감을 설치를 해서 귀족자제들을 가르쳤죠. 5번 문제. 삼국의 사회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영영학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인데 여태까지는 사실 동그라미 1번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이 문진이 유기라고도 하고 유기백권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유기백권을 간추려서 신집 5권으로 신집 5권으로 요약 편찬을 했죠. 맞습니다. 7세기 일이고 이번이 왜 옳지 않냐고 어떤 학생이 시험지를 가져온 친구가 있었어요. 원칙이 유식론 발전시킨 거 맞지 않느냐. 맞아요. 뒷부분은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원칙이 당나라에 가서 유식학을 배워온 거냐 발전시키기도 했냐. 배우면서 이거 기억합니까? 현장, 규기. 그 현장이라는 당나라에서 원칙을 가르쳤던 그 스승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원칙이 있는 것이고요.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규기라는 또 다른 제자와 논쟁을 벌였는데 우위가 있었다. 좀 더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 좀 더 나았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현장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규기와 논쟁을 벌여서 원칙이 우위를 보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당나라에 가서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유식론을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백제승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라의 승려죠. 신라의 승려. 승려들은 너무 우습게도 이렇게 종종 국적을 물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국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진흥왕은 두 아들의 이름을 동윤, 은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신을 전윤성왕이라고 불렀죠. 전윤성왕 동그라미. 전윤성왕은 최근에 또 누구에게 전윤성왕이라는 것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발의 문왕, 그죠? 발의 문왕과 진흥왕은 는 전윤성왕 문제입니다. 백제 말기에 미래 중세 물자한테 미륵신앙이 유행했다 그랬는데 미륵신앙 동그라미. 미륵신앙은요. 백제 말기, 고구려 말기, 삼국시대 말기 언제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삼국시대 말기에 이 미륵신앙과 함께 합쳐져서 나온 것이 미륵 반가 사유상인 거예요. 미륵 반가 사유상. 삼국시대 후반기에 주로 나왔습니다. 이건 백제라고 했지만 백제뿐만이 아니라 고구려에도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삼국시대 자체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6번. 고려시대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늘 외웠던 것들인데요. 북방의 양계 지역에는 웬일입니까? 주영군이겠죠? 뭐예요? 주진군이겠죠? 주진군. 이군으로 응용해보자고 그랬죠? 응양군, 용군. 근데 끝부분에 친위부대라고 한 건 참 잘 쓴 말이에요. 유기, 우린 다 외우고 있는데요. 유기가 어떤 게 있었나요?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그거는 중앙과 국경수비를 했었고, 그죠? 개경수비와 국경수비를 했었고, 또 뭐 있었죠? 금호위, 경찰이 있었고, 천우위, 의장대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가 바로 간문인데, 간문인은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감시한다? 성문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궁성과 성문수비. 궁성과 성문수비. 예. 또 오늘 4번에요. 직업군인인 경군에게 군인전을 지급하고 그 역을 자손에게 세입시켰다 그랬는데 군인전 동그라미. 고려시대 때 군인전은 누구에게 지급했습니까? 중앙군에게 지급을 했죠. 그리고 중앙군을 또 뭐라고도 불렀냐면 경군이라고도 그랬어요. 경군 동그라미. 경군이 바로 중앙군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 표현은 조선시대 때에도 쓰기도 해요. 경군이라는 말은 중앙군이라는 뜻입니다. 7번.
보기에 가, 나와 같은 건이 그랬는데요. 가와 나가 같은 글에 있는 것이죠. 그 가는요, 그 맨 마지막 보시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칠컨대 이렇게 이루지 않았습니까? 칠컨대 외관을 두도록 하십시오. 시무 28조에 제7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렸던 그 시무 28조의 7번째 조항입니다. 괄호 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신하를 예로서 대우할 때 신하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뻔한 이야기 같고 그래서 여기저기 나올 것 같고 아주 독특한 단어도 없어서 우리가 몇 조 이렇게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건 이제 시무 28조의 14조예요. 14조. 그래서 7조와 14조 같은 글에서 발췌한 거죠. 가나와 같은 건의를 한 사람은 최승로이겠지만은 그 건의를 받은 사람은 성종이겠죠.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연등회를 축소하고 팔관을 폐지하고. 이것도 잘 보세요. 연등회는 어떻게 했어요? 축소했죠. 팔관은 어떻게 했어요? 폐지했죠. 그래서 국가적인 불교 행사를 억제했다 그랬는데 이 표현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 이전에도 몇 번이나 나왔던 그 문장이에요. 알아두셔야 되고 호족과의 혼인정책이야 태조겠죠. 노비안건법은 광종이겠고 예야 청량칠제, 양현고, 부문각, 청년각은 모두가 다 이종 때일 겁니다. 8번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향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네. 백년결사, 백년결사라고도 하고 뭐 백년사결사라고도 하고 그래요. 요새죠, 요새. 요새는 참회 동그라미 이게 중요하죠. 늘 요새가 나오면은 리우침, 이 참회, 이 참회를 강조하는 신앙을 뭐라 그래요? 법화신앙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법화신앙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지 않았지만은 참회를 강조하는 법화신앙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 제주대장경은 제주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말하는 건데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던 대장경 판목이 거란의 침입을 불타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던 대장경 판목까지 묶어보시면은 그게 뭐예요? 초조대장경의 판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초조대장경의 판목이 고려 전기에 완성이 됐습니까? 일단은 초조대장경 판목은 언제 판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거란 침입 중이니까 아마도 현종 때겠죠? 현종 때 시작된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초조대장경은 완성 시기를 그냥 11세기 후반 이러면 돼요. 11세기 후반 정확하게 한 왕을 얘기하기 힘듭니다. 하도 논의가 많아서 그래서 초조대장경은 만들어진 때를 묻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11세기 후반이니까 12세기까지는 안 갔다고 12세기부터 무신정권이 있는데요. 그죠? 무신정권이 12세기 후반에 있기 때문에 무신정권 때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분명히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거란이 침입을 불타버린 게 아니라 몽골의 침입이죠. 특별히 몽골의 2차 침입 때 불타버렸기 때문에 3차 침입 때쯤 하여 팔만대장경이 다시 판각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딱 거란만 몽골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가쿤 동그라미. 가쿤이 쓴 게 뭐예요? 해동고승전인데 거기 해동의 동그라미. 이 해동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나라를 말하는데 여기서 해동은 삼국시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보시면 삼국시대 승려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려의 일부 승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삼국시대 일의 승려들의 전기라고 해서 이제 삼국시대가 가장 대부분입니다. 진울은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겠죠. 예. 그 다음 문제 그게 또 나와요. 9번에 3번에. 그죠? 정해쌍수, 도노점수. 그죠? 저는 이게 사실 문제 보면서 조금 서운한 면이 좀 있었어요. 뭔지 알죠? 저의 서운함이 뭔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 학생들에게 좀 서운한 거예요. 9번에 보시면요. 보기에서 밑줄 친 그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 그랬는데요. 그가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 노비를 불러 모았대요. 일단 노비들을 불러 모았네요. 나라에서 경인계사년 이후로 경인계사년 밑줄. 그 이제 사실 뭐 경인계사년은 풀어서 쓴 것이고 경계 이후 그죠? 경계 이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계 이후. 경계 이후 이 경인년, 계사년 이게 뭘까요? 그 경인년이 뭐게요? 경인년이 바로 정중부의 난을 말하는 겁니다. 정중부의 난. 정중부의 난이 바로 무신정변이죠.
계사년은 김보당해난 말하는 거예요. 김보당해난. 그러니까 뭐냐면 경인년은 무신대표, 계사년은 무인신대표. 이 문무의 이 격돌. 그 이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신정권 때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계 이후 그러면 이제 무신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무신정권 때에는 높은 벼슬이 천한 노비에게서 많이 나왔으니 뭐 심지어는 이민, 천민도 최고 권력자가 됐으니까요. 예. 그 다음 장수하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있죠. 이런 식으로 번역한 거는 흔치 않아요. 예. 왕후 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는가 그러죠. 예. 만족의 난이네요. 예. 그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은 언제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적의 난이 무신정권의 한 중간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만적의 난 이전도 되느냐, 만적의 난 이후도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아도 이건 풀 수는 있긴 하지만은 사실 만적의 난은 여태까지 한 번도 만적의 난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낸 적이 없었어요. 만적의 난은 두 문제의 대표라고 그랬죠. 노비 문제. 하나는 무신 정권기 문제인 거죠. 일본에 뭐 최충의 구제학 땅을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했다. 이거는 중기의 이야기니까요. 당연히 일본이 옳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이 문제 패턴을 잘 보세요. 사료가 뭐예요? 만적의 난이죠. 무신정권기를 얘기해요. 무신정권기의 오답은 어디서 나와요? 무신정권기의 오답이야 바로 전 시기에 있던 고려 중기에서 나오거나 바로 다음 시기엔 원간섭기에 나오겠죠.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무신정권기 문제의 오답이 고려 중기에서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오답은 어디서 나왔었냐면 관학진흥책과 사학융성에 나왔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요 상당히 표준적인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패턴 중에 하나예요. 고려 중기의 특징으로 무신정권기 아닌 고려 중기의 특징으로 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관학진흥책과 사학융성이라고. 그러나 기억을 하고 계세요. 비슷한 패턴이 많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인데요. 2번에 경주 일대에서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신라 부흥운동이 일어났대요.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만적의 난 이전에 일어난 것과 만적의 난 이후에 일어난 게 있죠. 만적의 난이 1196년인데 그 3년 전 1193년에 일어난 난이 있어요. 뭡니까? 그치, 김삼이 효심의 난입니다. 명종 때 일어난 김삼이 효심의 난은 그거는 신라 부흥운동과 신분해방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이제 한참 후에 신종 때 일어난 1202년에 일어난 동경의 난, 그죠? 1202년에 일어난 동경의 난도 사실 뭐 신라 부흥이다 그런 표현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경주 일대에 그랬기 때문에 경주 일대라는 게 딱 경주를 얘기하느냐, 경주 근처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경주 근처라고만 해석을 한다면 김삼이 효심의 난이 더 정확할 거예요. 세 번째, 정해상수 도노점수 진울이잖아요. 자, 진울과 동시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최충원과 이규보라고 그랬잖아요. 다 무신직권기죠. 근데 동그라미 4번 때문에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 즉 무신직권기에 볼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 소의 거주민이 수공업 제품을 만들었대. 그럼 이제 이게 소수공업 아닙니까? 소수공업은 주로 언제예요? 고려 전기죠. 그러나 이제 무신 정권 때부터 소가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면서 예를 들면 망이 망소의 난을 계기로 공주명학소가 충수년이 되고 하면서 점점 소수공업이 줄어들긴 하지만 무신 정권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소수공업이 많이 있었겠죠.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소수공업이 갑자기 고려옥이 들어가가지고 특별히 무신 정권기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향소부국이 완전히 소멸된 건 언제예요? 조선이 건국되어서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고려 후기에 소수공업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있다, 다만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것뿐인 것이죠. 10번 태종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요 이 관청 명칭과 같이 붙여서 외우라는 건데요. 이거 외우세요. 일단 저하 동그라미. 저하는 우리가 두 명의 왕을 알고 있는데 고려 말에 공양왕도 저하 발행을 했고 또 조선 초에 태종도 저하를 발행을 했죠. 근데 그 저하를 발행할 때의 관청의 이름이 뭐래요? 사섬서. 응? 사섬서를 두어 저하를 발행했다. 사섬서를 두어 저하를 발행했다.
그러면 무엇을 두어 개미자를 주조했을까요? 똑같은 형식으로 또 써보세요. 무엇을 두어 개미자를 주조했을까? 주자소. 주자소를 두어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그럼 또 무엇을 두어 음악을 정리했을까? 아악서. 아악서를 두어 음악을 정리했다. 태종은 사섬서를 두어 지폐인 저하를 발행하고 주자소를 두어 개미자를 주조하고 아악서를 두어 음악을 정리했습니다. 기본서에서 한번 다 세 개 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답은 1번이고 2번은 누구예요? 상평통보를 처음 발행한 것은 뭐 인조이지만은 여기 뭐 화폐경제 촉진 이런 거 보니까 상평통보 발행을 적극적으로 해서 법화로 채택한 숙종을 말하는 것 같아요. 3번은 웬일이니겠지. 지계발급이 대한제국의 고종을 말하는 것이고 4번에 연분구 등 전분육 등 이건 공법이니까 세종이겠죠. 11번 보기와 같은 패단 그랬는데요. 딱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알 수는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좀 하나 알고 가실 것은 뭐냐면은 각 고을에서 공물을 상납하려 할 때 관청이 사주인 그랬죠. 사주인 동그라미. 사주인이란 말의 별표. 사주인이 뭐예요? 이 사주인의 이 사자는요, 우리 공사 구분할 때 이 사자 쓰거든요. 사주인, 사주인, 이렇게 쓴다고. 이 사주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사주인이라는 사람과 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뭐가 있냐면 경주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주인. 일단 경주인은 누구냐면 경주인은 경절이들이 경주인을 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누가 뭐가 됐다고요? 경절이가 경주인. 경절이가 누군데요? 사실 시골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향리들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특산물 즉 공납을 받는데 거기서 나쁜 짓 했다고 경절이들이. 근데 이제 사주인은 뭐냐면 지방에서 이제 중앙으로 올릴 때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지방에서 받아가지고 올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중앙에서 한 명씩 지방 관아에 공납을 받기 위해서 파견한 외방공리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지방에 가가지고 어디서 특산물을 받아요. 잘 모르니까 고사에서 중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주인이었다고.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일을 했어요. 공납 받는 사람들이에요. 공납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위치가 서울에 있으면 경주인이고 시골에 있으면 사주인이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이 행한 것이 박납의 패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박납의 패단인 거예요? 경주인, 사주인. 박납의 패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 대동법이잖아요. 결론, 경주인, 사주인이 나오면 대동법 문제다. 경주인, 사주인이 나오면 대동법 문제다. 특별히 거기 실록이 어느 실록이래요? 선조실록 동그라미. 선조실록을 특별히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주인들이 하도 그 박람회 폐단을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 선조 때 없애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가장 심하게 이제 사주인들이 욕을 먹고 그때 이제 없앨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대동법 문제인데요. 일본에 광해군 때 실시됐죠. 광해군 직위년에 실시됐습니다. 그죠? 1608년에. 만약에 쌀로 낸다면 1결당 미국 12두고요. 3번은 웬일이니, 그치? 웬 덕대예요.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수요품을 구해 납품하는 어용상인의 이름은 공인일 겁니다. 공인, 그죠? 덕대가 아니라 공인이죠. 덕대는 광업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덕대제 광업. 오늘 4번에는 끝부분에 그 상품화폐 경제라는 말 중요하죠. 예. 그래서 미국이나 옷감 이런 것들이 화폐로 쓰이고 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12번 기억해 보시면요. 벌써 두 번째 문장에 여전이란 말을 아예 주어버렸어.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여전론, 여정 이렇게 외웠잖아요. 여유당, 정약용의 여전론, 정전론. 근데 여전이란 말도 있는데 그 중간에 보시면 여장이란 말도 보이죠. 일여, 여장, 여민, 여전 이런 것들이 다 정약용의 여전론이죠. 근데 너무 심한 건 그럼 이제 정약용에 대한 어떤 뭐 저수를 묻는다든가 그렇죠? 답은 뭐 1번인데 1번이 그 기억에 정약용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뭐 원목이라든가
흠음신서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이건 지금 10년 전 문제인데 이게 좀 그래요. 예.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자꾸 지금 하게 되네. 근데 좀 그래요. 이 문제가. 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아주 속상할 일이에요. 니은번에 보시면 1호의 영업전이란 말 있죠. 가정마다 영업전을 줬대요. 그러면서 팔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대토지 소유를 할 수 없어요.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그게 바로 이 영업전을 둔 한전론이죠. 한전론은 누가 한 거예요? 이익의 한전론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니은도 그 이익 그게 이제 답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과구록 이런 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써놓으세요. 더 좋은 문제는 기억번에 이들의 이제 저술에 정약용 자리에 흠음신서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은 것이고 니은번에는 과구록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죠. 앞으로 시험 그렇게 나올 겁니다. 13번 좀 공교롭게도 서울시와 지방시 같은 날에 본 이 두 시험에서 이 의서가 다 나왔는데요. 지방직인 그나마도 5개였는데 그 중에 5개에서 하나 책을 빼면 딱 이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 리을번에 향약 구급방이 있죠. 향약 구급방과 그 바로 위에 있는 디귿번의 의방유치 두 개가 바로 세종대인데요. 이 세종 거 중에서도 향약 구급방이 먼저예요. 근데 약간 실망한 거예요, 사실. 향약 구급방을 만들고 자주적 의야 우리 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내용이 조금 소략했어. 그래가지고 중국 의서를 수집해서 만든 의방유치.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잘못 얘기했구나. 향약구급방은 고종 때구나. 고종 때, 고려 고종 때. 너무 쉬워서 그랬구나. 예, 그래. 향약구급방은 아예 고려 거고요. 향약구급방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많은 향약 시리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의방유치예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아예 써놓기를 설마 향약구급방 향약 시리즈 정리하겠습니다. 향약 시리즈는 처음에 뭐 있어요? 향약 구급방 있죠? 구급방은 이렇게 구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뭐 있어요? 삼화자 향약방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태조 때 가게 되면 향약 재생집성방이라는 게 있어요. 향약 재생집성방. 그리고 세종 때 2개가 있죠. 향약 채취원령, 향약 채취원령,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이런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향약 구급방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삼화자 향약방 말하는 것이고 이건 향약 재생집성방 조선 태조 때 거죠. 이거는 향약 채취원령 그리고 이거는 향약 집성방인데 이런 향약 시리즈가 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썰렁해서 다시 만든 것이 의방유치예요. 이건 의방유치는 자주적 의학 개념에 집어넣진 않지만은 중국 의서를 수집한 것으로 내용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3개가 요게 바로 세종 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번의 동의보감은 선조 때 시작이 되어서 광해군 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가이통은 정조 때 정약용이 쓴 거죠. 정약용이 쓴 글들은 대부분이 다 순조 때지만은 이거만큼은 공직 생활할 때 썼다고 그랬어요. 14번. 조선 후기 지도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의 김정은은 대동여 지도라는 이 완성판이 금방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청구도 동그라미. 청구도 같은 것들을 완성을 했는데 그걸 갖다 막상 나중에 목판으로 팔려니까 청구도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게 그렇게 표시들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대단한 목판 지도를 만든 것이 바로 대동여 지도입니다. 이번에 정상기 최초의 백리척 지도 동국지도 제작을 했죠. 이 동국지도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세조 때 정척 양성지의 동국지도가 있고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있죠. 3번에 모눈종이를 이용한 정밀한 지도. 모눈종이라는 표현을 뭐 조선 후기에 실제로 쓰진 않았겠지만은 거기 정밀한 지도 동그라미, 정밀한 지도 플러스 이런 표현을 써요. 과학적인 지도, 정밀한 지도, 과학적인 지도 이런 표현들은 조선 후기 지도에 주로 쓰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1번에 대동여 지도가 있는데 4번에 대동여 지도를 또 냈네. 그죠? 예, 답은 4번이긴 한데요. 이게 왜 틀린 거예요? 대동여 지도가 완성이 되자 나라의 기밀을 누설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판목은 압수되어서 소각되었대요. 이게 만약에 소각되었으면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본 그건 뭐예요? 전 뭘 보고 온 겁니까? 박물관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 지금 박물관에 다 있어요. 예. 이건 지금 왜 이게 나왔냐면요. 작년에 뭐 언론에서 가짜 뉴스, 진짜 뉴스 뭐 이런 거 나올 때 역사에서의 대표적인 가짜 뉴스 하나 중에 이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응? 당시 조선 정부가 김정호를 탄압을 해가지고 뭐 다 뺏어가지고 소각했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 읽기 자료, 뭐 초등학생들 자료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여주면서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있는 판목을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뭐 이래서 한번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뉴스들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15번 위정척사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1번에 최익현 몇 년대이죠? 1870년대에 외항일체론, 도끼상수한 얘기잖아요. 개항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오불가서라는 거 썼죠? 오불가서. 그 다음에 이번에 이항로 1860년대일 거예요. 척화주전론, 이때는 통상반대죠. 3번에 영남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면 말 그대로 영남만인소인데, 영남만인소는 이만선이잖아요. 이만선. 기정지는 바로 위에 있는 이항로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정지는 1860년대 위정척사운동 했었죠. 거긴 그래서 기정진만 이만선으로 바꾸면 되겠죠. 4번에 홍제학. 홍제학은 누구랑 같이 보죠? 최익현과 옆에 이제 같이, 아니, 이만선과 같이 옆에 놓고 보는데요. 이제 1880년대로 보는데, 거기 보시면 홍제학은 이 연대보다도 지금 이게 더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는 게 뭘 주장했냐요. 홍제학이 쓴 그 상소문이 뭐예요? 만언 척사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만선에 영남 만인소가 있다면 홍제학은 만언 척사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한 게 뭐냐면 서양 물건, 그건 이제 약물이라고 하고, 약물. 그리고 이제 서양 서적을 뭐라고 하냐면 양서라고 하는데요. 이거 불태워버리지. 이게 아주 큰 주장이었어요. 약물 양서 불태우라. 근데 여기는 근데 조금 표현한 표현으로 썼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서양 물품과 서양 서적을 불태울 걸 주장했다 그랬죠. 거기 밑줄. 근데 원래는 이제 약물 양서 불태우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표현도 외우세요. 주하매국자를 엄단하라 그랬는데, 주하매국의 신료를 쳐버려. 그러니까 화친을 주장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는 엄단하다 그랬어요. 홍제학 별표, 이런 문제에서 이제 홍제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하매국의 신료 처벌에 1번, 서양 물품 서양 서적 불태울 걸 주장했다 거기 2번. 홍제학의 주장을 여기 좀 더 이어지는 주장이 있거든요. 3번 하나 써보세요. 3번 홍제학의 주장, 통리기무함은 혁파. 딱 그때 사람인 거예요. 통리기무함은 만들어졌을 때 그거 혁파 주장했어요. 또 네 번째, 오군영 부활. 오군영이라고 했지만은 당시 이때 쓴 표현은 우리는 좀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오위제를 부활하라 그랬어요. 오위제를 부활하라. 오군영 부활, 오위제 부활. 16번 정부는 뭐뭐 공사의 서울 부임에 답례할 겸 서구의 근대문물을 시찰하기 위해서 83년에 너무 심하다. 그죠? 보빙사는 어디에 갔어요? 미국에 갔겠죠. 삼국간섭에 참여한 건 거친 게일 거예요. 러프, 독, 그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겠죠. 이번에 용안포 조차. 이게 뭡니까? 용안포 조차는 1903년에 있었죠. 용안포 조차. 용안포가 어디 있습니까? 압록강 근처에 있는 거예요. 용안포는 여기 압록강 근처 이쪽에 용안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관파천 시기에 러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었잖아요. 압록강의 삼림체벌권. 그래가지고 이쪽에 당시에 러시아의 벌목군들이 여기 잔뜩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군대로서 보호하겠다고 용안포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군대 내려와 있겠다고. 그게 바로 1903년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일본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치겠다라고 한 거죠. 바로 1903년의 용안포 조차가 러일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안포 조차는요,
이건 러일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러일 전쟁의 직접적 원인. 그러니까 러시아와 관련되어서 이 용안포 조차가 있고 전령도 조차가 있죠. 전령도 조차가 먼저예요? 용안포 조차가 먼저예요? 전령도 조차가 먼저인 거죠. 그건 1898년이니까. 3번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했겠죠. 1885년에 점령을 했습니다. 철수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87 철수 그랬죠? 87년에 철수했습니다. 철수도 외워야 되고. 4번에 운산,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 은산은 아니에요. 은산은 또 아니고 운산이라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운산. 은산은 또 영국 쪽으로 간 게 있어요. 이게 운산이라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운산, 금광채굴 거는 미국이죠. 미국. 답이 그래서 4번이 됐습니다. 17번에요. 통감의 지도, 통감의 승인, 통감의 동의, 통감의 추천. 뭐예요? 한일 신협약이죠.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정미 7조약 이후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거래요. 옳지 않은 거, 이후 옳지 않은 거면 그 전 거를 고르면 되겠다. 그렇죠? 정미 7조약 전 거. 근데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이 1907년에 워낙에 많은 일이 일어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1907년에. 1907년에 사실 이거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헤이그 특사. 그렇죠? 헤이그 특사. 헤이그로 가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도착한 거는 6월 말에 도착을 했거든요. 1907년 6월 25일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막상 가서 이제 활동을 한 건 7월 초에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7월 9일 날 신문 기자단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럼 이때 뭐 인터뷰도 하고요. 기자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7월 14일에 이준 열사가 이제 순국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7월 초에 헤이그 특사의 그런 어떤 활동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고종이 퇴위됐죠. 그죠? 고종이 퇴위됐다. 고종이 퇴위된 건요, 어떤 자료에서 뭐 7월 18일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7월 20일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냥 외우기 좋게 한 7월 20일경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이제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고종이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한 3, 4일 지나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미 7조약이에요. 정미 7조약은 7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가시죠. 옆으로 써볼까요? 군대가 해산이 되는데요. 군대가 해산이 된 건 7월 말일이니까 7월 30일이에요. 7월 30일. 누가 화가 났을까? 박승환이 화가 났겠죠? 박승환이. 그래가지고 그 바로 다음 날인데요. 그 바로 다음 날 박승환이 시위대 첨령 박승환이 자결을 합니다. 8월 1일에. 이게 이제 1907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즉위를 해야 정미 7조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미 7조약은 우리가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그랬는데 신협약은 순협약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이 즉위하면 신협약이 만들어집니다. 답은 4번이겠죠? 예, 근데 일본은 뭐 이 정미 7조약의 결과 자체가 이 정미 7조약 자체가 이게 차관 정치이기 때문에 이게 맺어져야 차관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고 대한제국 군대 예산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고요. 3번은 몇 년도예요? 그냥 한 번에 얘기할 수 없죠? 사법권 동그라미. 사법권은 무엇과 함께 없어졌어요? 사법권과 감옥사무 처리권이 함께 없어졌죠? 사법권과 감옥사무 처리권은 1909년에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각서예요? 기후각서. 경찰권은 일제강점 바로 직전에 없어졌습니다. 경찰권은 1910년이에요. 1910년. 그래서 그것도 한 해도 아니죠, 사실. 18번. 일제강점기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그랬는데요. 기억, 물산장려운동. 이건 언제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하는 그 조선물산장려회. 그게 평양에서 만들어진 거는 1920년이었거든요. 1920년.
평양에서.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조선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건 1923년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 그냥 뭐 20년대 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20년대 초. 평양과 서울. 20년과 23년. 3.1운동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1919년이겠고, 광주학사 항일운동은 1929년이겠고, 60만 세 운동은 1926년이겠죠. 19번. 이것도 4.19 혁명에 가장 많이 나왔던 사료예요.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까지 외우셔요. 사실 그 끝에 서울대 물리대 일동, 그 부분은 안 줘도 풀 수 있어야 돼요. 4.19 이 선언문 발표 후라니까 사실 뭐 4.19의 결과 묻는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장면 정권이 수립되었다. 1, 2번 묶어보시면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해요? 허정이 있겠죠. 허정. 그래서 4.19의 결과 이허장 그러자. 이허장.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의 과주정부가 들어와서 개헌을 하고 그 결과 장면 정권이 수립이 되었죠. 이 장면 정권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이승만 정부 때 평화통일 주장 등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장면 정부 때 제야 세력들, 당시 이제 제야 세력들 중에 이제 진보 정당 사람들을 당시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혁신계라는 말을 썼거든요. 혁신계. 그 이승만 정부 말기에 뭐 민주혁신당 뭐 이런 당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혁신계라고 그랬는데요. 당시에는 요즘에 뭐 진보 세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전에 혁신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혁신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통일에 대한 주장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큰 조직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동그라미 3번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입니다. 동그라미. 요거는 4.19 이후에 장면 정부 들어서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1960년 9월 3일에 만들어진 겁니다. 1960년 9월 3일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근데 금방 없어집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5.16 군사정변 일어나면서 없어졌습니다. 이거.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는 60년에 생겨서 61년에 없어졌어요. 4번이 답인데요.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했다.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한 건 언제예요? 3대 대통령 선거가 언제죠? 몇 년도예요? 48년, 52년, 56년. 56년이죠? 맞죠? 56년. 그때 이제 표를 좀 많이 받은 조봉암이 힘을 얻어가지고 만든 것이 진보당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이 결성이 되었다. 몇 년도예요? 1956년이에요. 56년. 근데 진보당 사건이라는 건 이제 진보당의 등록이 취소된 것인데 진보당 사건은 몇 년도예요? 1958년이죠. 1958년.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은 56년 말에 생겨서요. 58년 초에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도야 56, 57, 58이지만은 사실 56년 11월에 생겨서 58년 2월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개월 수로는요 얼마 안 돼요. 한 15개월 정도? 그 정도밖에 못 갔던 게 바로 진보당입니다. 이건 이승만 정부 때니까 4.19 이전이겠죠. 20번. 통일체 국민회의 동그라미. 통일체 국민회의는 유신헌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40조에 통일체 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한대. 이걸 추천한 건 분명히 대통령일 겁니다.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말하는 건데요. 이 헌법 개정 이후 유신체제 때를 묻는 것 같아요. 답이 2번이네요. 그렇죠? 명동성당에 모여서 3.1 민주구국선을 발표했다. 이거 몇 년도에 있었던 일입니까? 1976년에 있었던 일이죠. 1번에 있는 굴욕적인 한일회담은 뭐예요? 이게 뭐 한일회담 말 그대로 한일협정 얘기하는 것인데 이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는 1964년에 있었던 6.3 사태 말하는 거죠. 1964년에 있었던 6.3 사태. 그러니까 이건 유신헌법 전이고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건 뭐 아주 이전 얘기잖아요. 이건 이승만 정부 때 얘기인데요. 질문,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진 건 몇 년 몇 월이에요? 1948년 9월이죠. 정확하게 9월 22일, 딱 한 달 뒤 10월에 만들어진 것이 그게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예요. 1948년 10월. 4번은 뭘까요? 거기 보시면 이제 화폐개혁이란 말이 있잖아요. 화폐개혁. 우리가 요즘은 이전에 우리나라 화폐 단위 중에 환이라는 거 있었어요. 1000원이라고 하고 1000환이라고. 저 어렸을 때 1000원짜리 지폐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환, 원 이렇게 화폐 단위도 바뀌고 했던 그런 역사가 현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 화폐 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한 3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중에 뭘 말하는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돼요. 1950년에 한 번 있었고, 한번 적어보세요. 화폐 개혁. 1950년에 한 번 있었고, 1953년에 한 번 있었고, 전쟁 중에도 있었어요. 50년, 53년. 그리고 1962년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동그라미 4번에서 말하는 이 농가부채 탕감과 화폐개혁 요거 같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아직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건 아니지만은 5.16 직후에 박정희가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1962년에 그 화폐개혁을 말하는 걸 거예요. 지금 70년대에 유신 체제를 물으면서 60년대 것들이 그 이전이라는 걸 묻고 있는 문제죠. 이만큼 보겠습니다. 한 3분만 있다가 지방직 볼게요.